수학은 뭐 운이 좋으면 한 30점, 잘 안 되면 뭐 10점. 그렇게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이었었죠, 제가. 그래서 공부가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심지어 게임도 못해, 손이 느려서. 그리고 노래도 못해, 음치라서. 운동도 잘 못해, 몸치라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진짜 딱 한 중위권쯤 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한 3, 4등급쯤 했었던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다고 또 외우는 건 또 정말 싫어해서 그냥 이과를 가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고3이 된 어느 날 제가 한 3, 4등급인데 4, 5등급쯤 되는 제 친구가 저한테 수학 문제를 막 물어봤거든요. 남 가르칠 만한 실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냥 제가 아는 부분이었고, 그 아는 범주 내에서 제가 그 친구한테 수학을 막 알려줬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너무 잘 가르친다고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좀 너무 잘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그냥 수학 문제를 풀어준 건데 단순히 이 문제 풀이는 이거다 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이렇게 풀 생각을 애초에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 단서를 통해서 어떤 그런 작전을 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줬었거든요. 제가 그때 추리 소설이나 추리 만화 같은 데에 굉장히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탐정이 그냥 누가 범인이다 라고 끝이 아니라 단서를 가지고 누가 왜 범인인지 납득이 가도록 전부 다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거기에 굉장히 꽂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수학을 잘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친구들한테 수학을 알려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풀이가 이거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풀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는지, 풀이 방법만이 아니라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제 친구가 제가 수학 설명을 할 때마다 너무 잘 가르치니까 막 놀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제 좀 근처에 앉아있는 애들한테 야, 얘 진짜 잘 가르쳐! 하면서 막 졸라 잘 가르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저보다 수학을 훨씬 더 잘하는 애들을 냅두고 저한테만 수학을 막 물어보는 4, 5, 6, 7등급의 이제 친구들이 막 생긴 거죠.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수학을 알려주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뭔가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이제 명탐정 김수학 이런 별명이 막 붙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별명이 또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고3 때 뭐 아주 독하지도 못했고 뭐 수학 공부 방법을 터득하지도 못했고 또 누가 수학 공부 방법을 알려주지도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수학은 고3 때 3등급 맞는 걸로 좀 끝났었던 것 같아요. 또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근데 저는 수학 선생이 되고 싶다는 그냥 마음으로 수학 교육과를 좀 가고 싶었는데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 사범대가 등급컷이 뭐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원할 성적은 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영혼 없이 부모님이 그냥 원서 쓰라는 대로 그냥 원서를 뭐 어떻게 좀 높은 데에 그냥 부모님 원하신 데다 썼는데 아니 그게 또 원서 대박이 나서 덜컥 붙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냥 재수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제 성적보다는 높은 대학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집안에서 그냥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죠. 아니 네 성적 때 도저히 갈 수 없는 학교인데 이 감지덕지 다녀야지 이거를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결국 재수를 못하고 일단은 그냥 학교를 다녔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원하는 어떤 목표와 희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가는 게 너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부모님과 막 트러블이 생기고 막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1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그냥 수능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수능에 대한 뭐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수능 책 살펴보고 있고 책 안 버리고 있고 책 막 그냥 한번 복습을 하고 앉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당연히 막 부모님이랑 뭐 어마무시하게 싸웠죠. 부모님의 완벽한 승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부모님의 묵인이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제가 부모님한테 선언한 게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부모님한테 10원 한 장 받지 않겠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공부하겠다. 그러니 이제 뭐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의도겠죠.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아픈 부분이 있어서 공익근무 판정을 좀 받았는데 공익근무를 하면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4시간 그냥 완전히 까먹는 거 아니니까 허락해 주시라. 자, 그런 의도였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수능을 다시 준비했을 때 시작한 첫 번째 커리큘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일단 오전부터 이제 그냥 밤까지 알바를 좀 짧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능 공부할 돈을 벌어야 됐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 입장에선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래, 얘가 이제 운 좋게 나름 잘 간 이제 대학을 때려쳤어.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한대.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가 또 막 하루 종일 편의점에서 알바만 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이제 포기를 하시고 공부 비용을 좀 대줄 테니까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 그만하고 공부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도끼가 바짝 올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뭄지 이제 가오가 몸을 지배하는 경지에 이르렀었기 때문에 어머니 돈 이제 안 받는다.
내가 그냥 돈 벌어서 내가 공부하겠다. 내 인생에 터치를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월에서 5월까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6월 달에는 공익근무다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제 훈련소를 가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수를 결심한 처음에 바로 이제 공익근무 지원했는데 어쨌거나 몇 달이 걸리니까 그게 이제 6월 달이었던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고 나오니까 이제 7월 중순인 거죠. 본격적인 공익근무 시작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수능은 4개월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때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그래도 공익근무하는 틈틈이 공부할 시간이 있겠지라는 좀 나름 불손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또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거기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일이 안 끝나는 곳이었어요. 물론 뭐 케바케겠지만 거기가 진짜 일이 끝이 없어. 몇 달 동안 일하고 나면 몇 달치 일이 그냥 이미 쌓여있는 곳인 거예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정말 근면성실하게 근무를 이제 좀 했었고요.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저녁 6시 이후부터인 것이죠. 근데 뭐 밥 먹고 하다 보면은 아무리 빨리 공부를 시작해도 7시 이후인 거니까 거의 늘 한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했었거든요. 어쨌거나 남들에 비해서 하루 반나절을 공부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절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4개월 남은 상태에서 이제 하루에 절반밖에 공부를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과 좀 달랐었던 건 뭐냐면은 물론 일단 뭐 짬짬이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책 보고 공부한 거는 있기는 했지만 그 이상으로 제가 공부할 수 없었던 그 아르바이트 했던 시간이나 아니면 훈련소에 있었던 시간이나 공익근무를 했던 그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율적인지 어떻게 내가 공부 작전을 짜야 하는지 그 생각을 진짜 끊임없이 했었어요. 왜냐면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 쪽 병사가 막 너무 적어. 영화 속에서 보면 장군들은 막 어떻게 하면 이 군사를 하고 막 어떻게 작전을 짜야 돼 그쪽에 굉장히 막 열심히 연구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처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남은 이 2달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내가 수능을 잘 볼 수 있겠는가 그 연구를 정말 무시무시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미 그때 거의 모든 진짜 수능에 필요한 공부 방법을 터득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공부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거의 막 공부법과 약간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 숨을 쉬더라도 공부법에 막 맞게 쉰다? 이런 느낌으로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독했어요. 제가 수험생활 동안 그 시간에 일상생활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뭐 그때 같이 공익근무했던 동료들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었는지 어떤 농담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기분을 느꼈었는지도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는 거는 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그리고 그 책의 지식이 나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느낌들 그것 말고는 거의 지금 그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공익인지라 뭐 당연히 뭐 모의고사 한번 보지 못하고 바로 휴가 내고 수능을 봤었던 거죠. 그리고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익을 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합격한 대학에 가지를 못하고 분휴학을 했었죠. 그래서 대학 가서 터득했던 공부 방법들로 이제 공식 활동도 하고 이제 멘토링도 하고 공부법 책도 냈었습니다. 일단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요. 그리고 제가 또 수학을 한참 못했던 시절에 수학을 못했던 그 경험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수학이라는 게 너무 싫은데 근데 또 한편은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알았을 때 그 기쁨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포자였던 그 시절에서는 뭔가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는 것이 쌓인다기보다는 모르는 것이 쌓이는 기분이 너무 컸었거든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그냥 알 수 없는 그냥 기호들의 나열이 그냥 계속 쌓여 있고 그리고 저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바라봐야 되고 수학 시험 보면 한 20점 맞으면은 와 나도 그냥 20점짜리 인생을 살아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생각하면 뭐 당연히 공부만 길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어렸을 때는 뭐 어른들이 항상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그래야만 뭐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저는 뭐 20점짜리 시험지를 보면서 20점짜리 인생을 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학 때문에 괴로워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좀 잘 알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수학 선생을 하고 있는 마음이 커요. 저는 학생들이 성공만이 아닌 성장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좀 돕고 싶어요. 이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시련은 나쁜 것이기만 하지만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시련은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공은 그냥 결과의 짧은 한순간이지만 성장은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기쁨을 느낄 수만 있다면은 힘든 수험 생활을 조금은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